188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다시. 경험의 반복을 말하는 논어의 첫 구절도 온고지신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경험하고 때맞춰 이 경험을 익히니 복습하니 이 역시 기쁘지 아니한가. 습은 반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습지는 경험을 때맞춰 반복하는 것이다. 경험적 배움을 때맞춰 반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온고다. 따라서 온고에 지신이 뒤따르듯이 하기 시습지에는 지신이 뒤따라야 할 터인데 여기서는 생략되었다. 이렇게 보면 하기 시습지가 기쁜 것은 시습 때문이 아니라 새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기 시습지를 구태의연하게 해독해 단순히 배우고 또 때맞춰 거듭 익히니 이 역시 기쁘지 아니한가로 옮기면 배우고 또 때맞춰 거듭 익힌다는 앞구절과 이 역시 기쁜 일이다라는 뒷구절은 의미론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배우는 것은 스트레스이고 이것을 반복해서 익히는 것은 더욱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고 또 때맞춰 거듭 익힌다는 구절 다음에는 이 역시 스트레스가 아닌가라는 말이 이어져야 순조로울 것이다. 근데 이게 공자님은 배움을 좋아했고 우리들은 싫어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자님한테 배우고 또 복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걸 이 역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했다는 건 공자님이 위선적인 말을 논어의 첫 구절로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다른 뭔가 생략된 말이 있는 거죠. 새 것을 아는 기쁨은 있어요, 누구나. 그 노력을 해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하고 난 결과가 새 것을 알게 된다면 기쁜 거죠. 이런 까닭에 하기 시습지는 뭔가 새 것을 산출할 때에만 지겨운 의미를 탈피해 다음 구절의 기쁨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의 다른 어록들의 학자와 마찬가지로 하기 시습지의 학도 경험의 의미로 이해하고 습을 온과 같은 반복의 의미로 이해해 하기 시습지 자체를 온고지신과 같은 뜻으로 풀이해야만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는 순조로운 의미 구조를 갖추게 된다. 즉 이 구절의 참뜻은 경험하고 때맞춰 이 경험을 반복해서 새 지식을 얻는 것은 역시 기쁜 일이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2500년 동안 그냥 서당글 읽듯이 읽으니까 아무 말도 아닌 말을 막 외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사실. 옛날처럼 알면. 이게 중요한 인식론적 명제였다, 실은 따지면.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논어도 많이 봤지만 논어의 첫 구절도 이해를 못했다고 나는 봐요. 인식론을 발견을 못했으니까. 자. 경험은 일종의 구경이다. 구경은 기쁜 일이다. 새 진리를 구경하는 것은 더욱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말대로 구경 중에 가장 기쁜 구경은 진리 구경이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 피타고라스는 직각 삼각형의 진리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하고 아주 기쁜 나머지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다. 이건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읽은 그 에세이집에 철학 에세이에서 읽은 건데 피타고라스가 이랬다고. 소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 동네에 다 먹고도 남아서 소가. 근데 뒤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나중에 불려졌는데 본인은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보진 않았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빗변을 제곱한 것이 이꼬로 높이의 제곱 더하기 밑변의 제곱이 같은 건데 이것은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써놨지만은 이미 BC 기원전에 중국에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미 다 증명이 작도에 의해서 증명되고 다 증명이 된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인도에 25년 이상 유학했던 사람이니까 인도로 이게 전해져 있는 거. 인도와 중국 사이는 뭐 영개념을 공이 같이 쓰고 중국이 발명된 게 금방 전해져서 수학이 발달하고 그랬듯이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기하학이든 수학이든. 정리를 발견했다고 하기보다는 아마
인도로부터 수입해가지고 제일 먼저 살파를 하면서 좀 많이 광을 팔았을 것이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따라준 거예요. 이 중국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증명했느냐.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이라면 반대로 하셔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S제곱은 이꼬로 H제곱 더하기 P제곱을 보통 말하죠. 뭐 중학교 3학년이면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작도로 증명했느냐. 여기다가 이 길이만큼 같은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여기도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정사각형 이렇게 그렸어요. 이 면적을 내는 건 정사각형은 한 면을 제곱하면 되는 거죠. 이 면적하고 이 면적 합치면 요 면적이라는 걸 작도로 바로 입증을 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어? 그래서 일찍이 중국에서 다 발명되었던 거고 3차 방정식까지도 다 중국에서 풀었던 거다. 영 개념은 중국에 제일 먼저 발명됐는데 처음에는 십진법은 뭐 사람의 열 손가락이니까 십진법이 중국에서 제일 먼저 쓰였고 그 십진법에 이제 그 자리가 빈 자리는 0이라고 처음에는 안 하고 비워뒀어요. 자릿수를 가지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 자꾸 밀리니까 이게 빈 건지 뭔지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붓뚜껑으로 빈 자리에다가 동그랗게 찍었어요. 그게 영 개념이 붓뚜껑에서 모양에서 원 모양에서 나온 거예요. 영 개념이 없었다면 산수의 발전은 아마 그냥 자연수 정도에서 멈췄을 거야. 네? 소수는 바로 0이 필요하죠. 0. 얼마 소수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뭐 그런 혐의가 짙은 거지만 제가 논쟁하지 않고 대충 일반적인 뜻에 따라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하고 소를 서너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즐겼다. 그렇게 기쁜 일이었어. 이 사실을 아는 게. 자. 그리고 온고의 고는 단순하게 오래된 옛것이 아니라 호고민이 구지자 경험을 중시해 힘써 탐구하는 자의 고자처럼 경험 또는 경험 자료로 독해하고 이에 더해 고자의 본래적 의미 1. 연고 원인 2. 관례성, 관성, 필연성, 항상성 등을 가미해서 풀이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고는 지난 경험임과 동시에 관성적, 필연적 인과 연고관계의 경험이다. 온고이지시는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을 반복해 이 인과관계에 대한 관성적 믿음으로서의 새 지식을 얻는 것이다. 경험이 많이 반복될수록 이 지식은 더 많은 확실성과 더불어 더 많은 일반성을 얻는다. 그러면 이 지식은 이 일반성만큼 미래의 사건과 사정에 대한 예감과 예견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큰 나무의 벌목과 작은 나무의 성장에 대한 100번의 반복적 경험에서 만약 큰 나무를 벌목한 후에 작은 나무들이 강한 햇볕에 노출되어 말라 죽은 일이 5번 발생했다면 오히려 잘 자라기보다 오히려 말라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 자. 저 인과관계는 필연성을 잃고 개연성을 띠게 된다. 개연성으로 후퇴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인과 지식은 95%의 확률을 가진 개연적 지식으로 완화된다. 인과관계에 대한 이 95% 확률의 개연적 지식은 수치관념과 산술적 확률 계산의 형태로 신사 명변의 사유작용이 개입해 산출한 것이다. 인과관계의 엄밀한 지식은 반드시 신사 명변의 사유작용의 개입에 의해서야 비로소 완성된다. 따라서 확률 개념을 동반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개연적 지식은 다른 관계들, 대소, 선후, 전후에 대한 완성된 지식과 마찬가지로 이미 설명인 것이다.
그러나 인과적 지식은 5번의 일탈 사례 때문에만 개연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5번의 일탈 사례가 없더라도 인과적 지식은 본질적으로 개연적이다. 첫째, 이 인과적 지식이 어디까지나 습관적 믿음에 불과한 한에서 아직 엄밀한 지식, 참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반복된 큰 나무의 벌목 사건들과 작은 나무의 성장이라는 결과들은 앞서 시사했듯이 동일한 현상들이 아니라 유사한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큰 나무들은 매번 비슷한 나무들일 뿐이지 같은 나무들이 아니고 이것은 작은 나무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큰 나무와 작은 나무의 위치와 방향도 다 조금씩 다를 것이다. 그리고 벌목 면적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은 나무들의 성장 정도도 다 다를 것이다. 따라서 원인의 사건들이나 결과들은 다 유사한 것들이지 동일한 것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믿음의 감정, 유사성, 확률 등에 근거한 것인 한에서 이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은 본질적으로 개연성을 탈피할 수 없다. 이 본래적인 개연성에다가 또 5번의 일탈 사례의 확률을 빼고 나면 더 개연적인 지식이 되죠. 이 과학적 지식에 대한 과시는 엄청난 미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온고에는 식어버린 경험들을 유사한 일들에 대한 반복 경험에 의해 다시 따뜻하게 데우고 또 데우면 조건 반사적으로 앞의 현상을 뒤잇는 현상의 원인으로 뒤있는 현상을 앞의 현상의 결과로 믿게 되는 우리 뇌의 내감적 습관이 함의되어 있다. 습관 또는 관성이 인과적 조건 반사의 근거인 것이다. 조건 반사가 개에 대한 실험에서 확인되었듯이 개에게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 반사적, 습관적 믿음으로서의 인과적 지식은 개와 같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다. 이게 없다면 동물들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먹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먹고 싶은 침노를 이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야지 자주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미리 어떤 일을 겪고 한 대 맞아본 녀석은 피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2-3번 맞아보면 몽둥이를 들면 때릴 줄 알고 안 도망가는 개가 없어요. 다 도망가. 주인이 또 어떻게 화난 모습을 하면 화나서 이제 한 대 얻어 터지겠구나, 혼나겠구나 알아요. 또 나중에는 지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걔가 자기 잘못을 알고 다 어질러 놓고는 한쪽에 처박혀갖고 안 나와. 안 온다고 미리.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걔들도 자기 보존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개 정도는 인간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기초해 있는 게 자연과학이다. 자. 이런 조건 반사적 인식으로서의 인과적 지식은 외감, 최초의 지각, 내감, 습관화, 예감, 감정, 믿음, 확신이 협력작용을 통해 산출하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 정밀하게 분석된 서양 철학은 없어요. 지금 공자를 내가 해석하면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협력작용이 없이는 자연과학적 지식으로서 한 중요한 범주, 가장 중요한 범주죠. 이 인과성이 그 범주가 이 협력작용으로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인과적 지식은 어디까지나 감성에 속하는 것이다. 특정 동물은 인간의 이성보다 못하더라도 분명 일정한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인과적 인식이 이 동물이 이성을 가졌다는 징조는 아니다. 인과적 지식은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믿음에 근고한 한에서 감성적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동물에게서 이 인과적 인식 능력을 확인하고 이것을 이 이성을 보유한다는 증거로 보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흉이 바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어떤 진리도 짐승들이 사람처럼 사유와 이성을 부여받았다는 것보다 내게 명증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 이 경우의 논변은 아주 분명해서 지극히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다. 전자의 동물 행동, 통상적 본성인 듯하고 평범한 역량과 한 수준에 있는 듯한 동물들의 행동에 관해서 말하자면 나는 이 행동이 그 자체로서 인간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와 다른 원리에 기초하지 않은 이성적 추리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첫째, 동물의 판단의 기초이기 위해서 동물의 기억이나 감각에 직접 현재하는 어떤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이다. 목소리의 톤으로부터 개는 그 주인의 분노를 추론하고 그 자신의 벌을 예견한다. 추론이라고 하는 이런 말, 이게 사유와 이성어 작용이잖아요. 과장된 과잉 표현이에요. 조건반사에 지나지 않는 건데, 파블로프가 부른 조건반사인데 추리라고 그랬어요. 추리, 추론. 그럼 어떻게 돼? 대단히 이성적이시지, 걔도. 자. 그의 후각에 영향을 주는 일정한 감각으로부터 개는 사냥감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 판단은 사유의 판단이 아니라 감각적 판단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감정이든 가질 때 모조리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감각이든 여러분들이 분노했다는 것은 어떤 나쁜 일이 나에게 벌어졌고 그 판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 분노하는 거거든요. 나를 방해하는 뭐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돼. 감각적으로 판단이 끝나는 거죠.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니까. 자. 둘째, 개가 현재적 인상으로부터 끌어내는 추론은 경험과 과거 사례에서의 객체들의 결합에 대한 관찰의 근거에 수립된 것이다. 내가 이 경험을 바꾸면 개는 자기의 추리를 바꾼다. 어떤 때는 이 신호나 동작에 따라 때리고 나중에 저런 신호나 동작에 따라 때리면 개는 가장 최근의 경험에 입각해 연이어서 다른 결론을 끌어낸다. 이게 휴미 개를 많이 때려봤는가 봐요. 주로 때리는 얘기니까. 짐승들이 대상들 간의 실제적 연결을 지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대상에서 저 대상을 경험에 의해 추론하는 것이다. 또 추론한다. 지금 잘못 표현하고 있죠. 조건 반사적으로 안다. 이렇게 해야 될 대목이에요. 짐승들은 그것들이 경험하지 못한 대상이 그들의 경험한 대상을 닮았다는 일반적 결론을 어떤 논변에 의해서도 결코 구성해낼 수 없다. 경험은 오로지 관성에 의해서만 짐승들에게 작용을 가한다. 이 모든 것은 인간과 관성, 이 말은 습관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습관에 의해서만 짐승에게 작용을 가한다. 이 모든 것은 인간과 관련해서 충분히 분명하다. 그러나 짐승들과 관련해서도 틀림을 의심할 수 없다. 휴문 조건반사, 믿음, 예감이라는 말을 써야 할 곳에 부정확하게 추론, 추리 등의 이성적 사유작용의 용어를 쓰면서 개의 조건반사적 인식을 인간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와 다른 원리에 기초하지 않은 이성적 추리로 오해하고 있다. 다시 확인하지만 조건반사적, 습관적 믿음으로서의 인과성에 대한 지식은 아직 신사, 명변과 이론적 서술의 이성적 인식 차원으로 올라오지 않은 감성적 지식이다. 인과성은 감성적 경험의 반복에 의해 저절로 생성되는 습관적 믿음의 소산이고 인과적 필연성은 이 믿음의 확고성 또는 강렬성이다. 지신, 새 것의 지식은 나의 믿음이 확고할수록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관계, 두 개의 관계를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알겠죠? 실은 뭐 믿음의 강렬성에 지나지 않는 걸로 환원되니까 엄밀히 분석에 들어가면 이렇다고. 자연과학적 지식에 대한 믿음이 너무 세면 미신으로 결국은 전락할 수밖에 없다. 자. 지신, 새 것의 지식은 습관적 믿음으로 얻어진다. 말하자면 공자가 말하는 인과성은 실제의 사실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선엄적 생이지지의 지식, 라이프니츠의 필연적 지식같이 경험에 앞선 절대 확실한 본유관념도 아니고 선엄적 영역의 산물로서의 칸트의 인과율 범주도 아니다. 그것은 감성적 믿음의 소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경험이 반복될수록 이 인과성의 감성적 믿음은 확고해지고 이 감성적 믿음이 확고해질수록 이에 근거한 인과성은 필연성에 접근한다. 공자에게 인과성은 본유관념이 아니라 기억력이 있는 모든 동물이 공유하는 습관적 믿음일 뿐이다.
가령 회초리로 자주 맞은 개는 회초리를 들자마자 도망친다. 인간과 동물들 간의 유일한 차이는 개가 습관적 믿음으로서의 인과적 지식을 단순 기억의 형태로 축적하는 반면 인간은 사유의 추상화 작용을 통해 이 인과적 지식들을 널리 수집하고 축적해 일반적 지식을 산출하고 나아가 이론적으로 서술한다는 데 있다. 인과성은 감성적 경험의 반복에 의해 관성적으로 생성되는 믿음의 감정이므로 결코 본유관념이나 선험적 범주도 아니지만 사물 속에 존재하는 객체적 범주는 더욱 아니다. 사물과 사건 속에 나타나는 것은 인과적 연결관계가 아니라 단지 연접관계뿐이다. 연결이 아니라 연접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사건이 선후관계로 연이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착각한다. 반복될수록 착각은 세지고 믿음은 더 강렬해진다. 알겠지? 연접을 연결로 느끼게 만드는 것은 저 습관적 믿음의 감정이다. 따라서 연접을 연결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믿음에 기초한 인과적 지식은 이런 한에서 연접이라는 실제적, 객관적 사실과 조금 다른 주관적 지식이다. 이 점에서 인과적 지식은 본질적으로 개연적 지식인 것이다. 하지만 이 인과적 지식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지식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최대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이다. 그래서 대학은 사물에는 본말이 있고 사건에는 시종이 있으니 선우를 알면 득도가 아니라 근도하는 것이다 라고 갈파하고 있다. 근도는 최대로 가까이 가는 것이지 실제로 확 포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포착하면 득도야 아니라서 근도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 근도나 개연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근도는 객관적 사실에 최대로 가까이 가는 지식으로서 개연적 지식을 말한다. 큰 나무의 벌목과 작은 나무의 성장이라는 사건들의 선후관계는 지각이 반복되고 기억으로 누적되면 인과관계로 믿어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서 근도일 뿐이다. 이 공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사고를 하려고 했는지 알겠죠? 이 근도라는 표현에서 이것이 여기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충선은 도와 어긋남이 멀지 않다. 이 말도 그냥 충선은 도다 그러면 될 걸 더 정교하게 표현하면 공감에 충실을 가하는 것, 충실을 기하는 것이 도는 아니에요. 도와 같은 건 아니야. 도에 가까이 가는, 도의 어긋남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표현을 쓴 건데 근도나 같은 표현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충선은 근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랑 똑같아요. 인간 세계를 공감으로 충실하게 이해를 하면 다 파악하는 건가? 반드시 7, 80% 가까이 이상을 또는 파악하려면 공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인간도 다른 동물과 또는 사물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화학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뭐 각종 물리적인 그런 조건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식량은 얼마나 그 나라 식량은 얼마가 되고 농토는 얼마고 인구는 어떤 나이 연령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의 자연과학적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 그것도 한 20% 30%는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이에요. 공자가 왜 다 아는 거라고 않고 도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만 표현했는지 알겠죠? 결국은 양쪽 다 자연과학이든 인문사회과학이든 각각의 방법에 의해서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연과학도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또 감정이 필요한 부분도 이렇게 있고 공감이 필요한 부분은 동물학은 동물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물학은 동물학도 아니죠. 이런 사건도 많이 나잖아요. 그 소발정제 하니까 누구가 생각나는데 소발정제를 사람한테 먹이고
소한테 먹여도 동일한 감정이 일어나요. 알겠죠? 그만큼 같은 감정 구조를 똑같지는 않지만 좀 단순화되어 있지만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인문사회과학의 중요한 것이지 공감으로 동물도 우리가 공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개와 더불어 잘 사는 이유도 개와 인간 간에는 엄청난 공감 구조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죠. 흉이 이렇게 이성으로까지 착각할 정도로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개가 철학자다라고 호언을 할 정도로 개는 아는 사람한테는 잘 안 대들고 뭐라고 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니까 아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애지 철학이라는 말이 필로소피 더하기 소피아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아는 걸 사랑하는 자가 철학 또는 철학자죠. 개는 한번 본 사람은 잘 안 짖어요. 좋아하고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는 걸 좋아한다. 아는 걸 좋아하니까 개가 철학자라고 그랬어요. 예? 국가론에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잘 알아준다는 이야기는 사람과 공감하고 인간의 감정을 알고 이렇게 화나면 꼬랑지 빼고 도망가고 이렇게 금방금방 사람의 감정을 알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개는 사람을 위해서만 진화했기 때문에 개가 개한테 칭찬받는 거 두 번째밖에 중요하지 않아요. 개는 사람한테 칭찬받아야 무럭무럭 잘 자란다.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개들은. 예? 개 앙표 같지? 개를 싫어하는 자는 아직 인간이 덜 된 거야. The dogs make us human. 개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진화론적 사실을 알면 내일부터는 개가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거야. 개는 우리가 귀가 이렇게 못 듣고 다른 동물들보다 눈도 약하잖아요. 시력도. 이런 것도 개에 의존해서 주로 수십만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봐도 개가 다 봐주고 우리가 냄새 못 맡아도 개가 다 냄새 맡아주니까 그 의존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고 개는 원래 늑대로부터 유래했지만 늑대와 같은 그런 야수성을 상실했다. 인간과 더불어 진화하면서 공감 능력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된 거죠. 인간과 더불어서. 그런데 늑대와 개의 차이는 그런 공감 능력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개가 늑대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멀리 냄새 맡고 더 멀리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대신에 계속 봐주고 냄새 맡아주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을 지키는 거, 소 지키고 말 지키는 거, 말이 말이야 늑대를 만나서 늑대가 말 잡아버려요. 그리고 먹어버린다고. 근데 그 개가 그걸 다 막아내. 근데 개가 없으면 가축들을 이 몽고 고비 사막 이런 데서 못 기를 정도로 개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고마운 존재인 거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개는 또 그 용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를 지켜주는 용도도 있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 추울 때는 보온병 노릇도 하죠. 40일에서 42도에 그들 체온이 아주 추운 때는 우리가 빙하기에는 껴안고 살았고 우리 친구가 되기도 하고 반려가 되기도 하고 어린이들한테는 그 장난감 노릇도 하고 많이 막 쥐어뜯고 그러죠. 애들이 많이. 그래도 가만히 놔도 다른 것들이 그러면 확 물어버리는데 절대 사람 새끼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인데 개를 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빙하기에 거의 다 멸종된다. 근데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인데 개를 기른 사피엔스로서 이제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로 발전할 수 있었다. 개의 덕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기의 말기 빙하기를 우리가 겹치면서 개를 이용해서 그 한파를 지구 전체를 덮은 한파를 견뎌냈는데 지금도 이르쿠츠크족 같은 시베리아의 그런 이르쿠츠족 민요에는 추위를 나타낼 때 개 한 마리 밤 원 도그스 나이트
더 추우면 2 도구스 나이트. 가장 추우면 3 도구스 라이트야. 예. 개 한 마리 밤은 개 한 마리만 껴안고 자도 안 얼어 죽는 밤. 2마리 껴안고 뭐 엄청 추우면 2마리 껴야 되겠죠. 3마리가 가장 추운 밤인데 그렇게 해서 온도, 그 날씨 온도를 표현하는 민요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얼마나 개와 우리가 공생관계 속에 들어있었는지 알겠죠. 동시에 개와 더불어 작전을 짜가지고 사냥도 하고 또 적도 막아내고 가장 중요한 거 어디에 사냥감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포인팅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가 포인팅하고 지가 잡아버리는 게 아니라 지가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포인팅만 해줘.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너무 큰 건 저도 못 잡잖아요. 사람이 잡고 잡아서도 또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 와서 뜯어먹지 않는다고. 사람이 줄 때까지 기다려. 그래야 이쁨 받으니까. 사람한테 이쁨 받으려는 방향으로만 진화를 했다니까 개는. 개가 개한테 이뻐해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2번째 문제야. 사람한테 주인한테 이쁨 받고 칭찬 받아야만이 이게 계속 그 엔돌핀이 도는 그런 동물이다.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다시 확인하지만 반복적 경험 속에서 정신적 관성에 의해 산출되는 믿음의 감정에 불과한 것이다. 경험, 반복적 기억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의문을 실험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는 신문이 많고 그 결과가 유사할수록 인과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이에 근거한 일반적 지식은 늘어난다. 말하자면 때맞춘 온고의 반복 횟수에 비례해 즉 박학 신문에 비례해 인과성에 관한 새로운 지식의 확실성, 확신이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상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단지 시종과 선후의 연접관계뿐이다. 그러나 이 선후관계에 대한 온고는 이 선후의 연접관계를 인과관계로 믿게 만드는 정신적 습관을 낳는다. 말하자면 객관적 인과관계의 진리가 대상 속에 들어있다가 인간에게 드러나 인간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대상 세계의 선후관계에 대한 넓고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인과관계의 새로운 개연적 신지식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산출해내는 것이다. 박학 신문으로 본말, 시종, 선후를 아는 것은 도에 다가가는 근도의 방법이다. 도는 솔성이다. 솔성은 본성과 물성과 인성을 따라 진성하는 것, 즉 본성을 지각하고 갈고 닦고 개발해 완성하는 것이다. 이 솔성으로서의 도는 인간에게 저절로 알려지고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도는 도를 따르고 구하는 인간이 수도 행위를 통해 이를 스스로에게 가르침으로써야 비로소 알고 갖출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존재론적으로 도란 인간이 잠시도 떨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닐지라도 인식적으로는 인간이 도를 넓힐 수 있지 도가 인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했다. 법이 법을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법을 훼손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듯이 도는 도를 따르고 갈고 닦는 인간에 의해 넓혀지고 바로 이 인간을 넓혀주는 것이지 도를 멀리하고 좁히기만 하는 인간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다. 즉 도는 존재론적으로 인간에게 늘 붙어있지만 인식론적으로는 바른 수도 노력이 없다면 개연적으로라도 밝혀지지 않는다. 도는 수도를 통해 근도하려는 인간만을 근도하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인데 알진 못하지만 뭐 소화도 무의식적으로 소화도 시키고 호흡도 하고 피도 돌리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룰을 잘 몰라. 의사들은 이제 배워서 우리보다 훨씬 잘 알지만 그걸 그 도를 알려고 애를 써서 안 거야. 그 사람들은 몰라도 돌아가긴 돌아가. 그 도에 따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는 문제와 그 존재하고 있는 도 사이에는 이제 그런 격차가 있다. 어떤 격차? 수도를 해야 된다는 그 격차가 있는 거예요. 자. 인과적 지식이 대상 세계 속에 존재하는 도,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온고, 박학, 신문의 발품을 팔아 이룩한 근도, 개연적 지식이기 때문에 대학의 사물에는 본말이 있고 사건에는 시종이 있으니 선우를 알면 도에 가까워질 따름이다라는 명제는 객체들과 관련해 본말, 시종, 선우 관계만을 말하고 있다. 인과관계의 개연적 지식을 말하는 것은 온고의 지신의 명제로 넘기고 있는 것이다. 도는 천도, 지도, 인도가 있다. 천도는 역학의 대상이고 인도는 해석학의 대상이다. 지도만이 인식론의 대상이다. 이 지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비록 근도 또는 개연성의 수준에 머물지라도 보통 사람들의 생활 경험과 동떨어진 초월적 추상이거나 은벽한 공상이 아니다. 도를 얻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도에 가까이 가는 근도의 경험론적 학식은 보통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학문이지 사람을 멀리하는 학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말한다.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니 사람이 도를 위하면서 사람들을 멀리하면 도를 위할 수 없는 것이다. 진정으로 도를 위한 수도는 사람이 수도한답시고 사람을 멀리하고 인성을 등지는 위태로운 합리론적 전지주의를 멀리하고 경험적 보통 인간들을 가까이하는 범인류적 다문다견의 협력으로서 추구하는 근도다. 박학이라는 건 자기의 경험을 넓혀서 가는 건데 이 자기 한 사람의 경험을 넓히는 것으로 부족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박학을 들어서 또 자기가 보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온 인류의 협력 없이는 어떤 사물의 그런 아까 증명에 의한 명증성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혼자는 어려워요. 달에 인력으로 조수 간만의 차이가 난다. 이걸 증명한다고 칠 때 그 베이컨이 증명한다고 쳐요. 그게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는. 지구 반대편에 이쪽에서 가장 바닷물이 높이 올라왔을 때 유럽 쪽에서 그 반대편에는 이제 멕시코 근처인가 봐요. 거기에서 물이 가장 낮아져야 되겠죠. 여기서 빨아 올렸으니까. 그건 그때 동시에 그걸 재야 되는데 그때 범선을 타고 가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일기에 기록을 남겨야 돼요. 베이컨은 영국에 있고 같은 날이어야 돼. 그런 기록들을 여러 개를 모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록을 해서 영국으로 돌아오고 그런 기록들을 모아서 이 날짜에 여기는 가장 높아졌는데 다른 영국 쪽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수위가 제일 높아졌고 해안의 수위가 저쪽은 제일 낮아졌구나. 그게 일치하게 되면 부합되면 달의 인력에 의해서 조수 간만의 차이가 생기는구나라는 개연적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여러 경험 자료들을 모은다는 건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대한 범위의 협력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자료를 모아야 되니까. 사람하고 가깝지 않고 사람하고 싸우면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적대하고 그래갖고 도를 위한다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자는 도를 위하기가 쉬운 거죠. 더. 사람이 이 근도를 충실히 쌓아간다면 사람의 이 개연적 학식은 합리적 독단의 파멸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친화, 자연 친화의 안전한 행복을 이루기에 그 자체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근도의 이 개연적 지식은 인간적 지혜, 즉 인지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덕행구복을 지원하는 데에 족하지만 이 덕행구복 자체를 그르치게 만드는 미래의 대흉과 대과를 미리 알아 피하게 해주기에는 불충분하다. 이 피흉을 위해서는 신적 지혜, 즉 신지가 요청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론한다. 피흉, 대흉을 피하는 것은 미리 알고 피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나중에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인간이 일정한 덕을 쌓는 거, 덕을 쌓으면 행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덕을 쌓는 것조차도 방해하는 아주 재수없는 흉내를 당하게 되면 가령 전신 통증의 병에 걸렸다. 뭐 생각할 수도 없이 전신이 아프니까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더 앞서는 환자들도 많죠. 또는 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서 똥오줌을 받아내야 될 정도라. 근데 그게 사람이 아무리 덕을 많이 쌓았어도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인덕을 갖춘 사람이 평생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나 칸트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죽은 뒤에 사후에 그 덕자는 신으로부터 보상받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정의를 회복하는. 근데 그러지 못한 덕자도 아닌 패덕자나 부덕자들이 막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 자는 이제 거꾸로 죽은 뒤에 사후에 막 벌을 내려가지고 그놈을 마이너스 시키고 이걸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행복한 자를 영원히 행복하게, 덕자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이제 사후 영원 불멸론을 바탕으로 정의를 회복하려는 그런 논리를 폈어요. 공자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았다. 사후 영원의 불멸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후에 뭐 그렇게 못 살아도 덕자가 못 살아도 사후에 보상받을 것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 사전에 생전에 보상받고 생전에 벌받을 것이란 말을 했어도 사후에 그럴 것이란 말을 안 했어요. 어떤 세계관에서 그랬느냐. 일단 덕으로는 작은 흉액들은 가령 다리 하나가 잘리거나 교통사고로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지만 개인적인 덕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고 뭐 나중에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뭐 인간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씩 다 장애인들이잖아요. 정상인도 실은 따지고 보면 다 조금은 장애인이야. 뭐 코를 골고 잔달지 뭔가 문제가 다 있고 또 자기는 왜 심리가 이렇게 약할까 해서 막 자기를 다잡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완벽하고 신처럼 완벽하면 무슨 노력을 하겠어? 응? 그 실적인 완벽한 사람이 일을 잘했다 그러면 뭐 칭찬하나? 신니까 잘했겠지 그러지? 뭐 뭔가 약간씩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하고 약간의 장애를 하다못해 장애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 성격이라도 장애야. 자기가 장애 아니야. 어? 이걸 덕을 쌓아서 성격을 이렇게 두글두글 만들거나 덕스럽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작은 흉액은 덕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근데 대흉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엄청난 그 전신 통증이나 자기 자신의 반신불수, 자기가 스스로를 살아갈 수 없도록 돼버린 사람들, 이건 피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공자는 그걸 미리 주역으로 점을 쳐서 피하는 거야. 주역으로 점을 쳐서 행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대흉을 피하는 거야. 피흉이라고 그러는데 복서 피흉 넉자를 말을 했어요. 가령 하루 일진을 봤더니 그냥 대충 안 좋은 게 나온 건 그냥 극복할 수 있겠지만 대흉 주역 교회에 그렇게 나왔다. 근데 그날 어디 떠나려고 그래. 고속버스 타고 못 타. 안 타 일부러. 안 타면 적어도 그렇게 큰 흉액은 당하지 않는다. 그걸 극복할 수는 없지만 피하거나 작게 미니멀라이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자는 그 길을 택했다. 덕행으로는 구복, 행복을 구하고 덕행, 구복, 복서, 피용 이 8자를 공자는 이제 자기 인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영원 불멸로 나중에 사후보상론 같은 걸 피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지. 공자 철학체계 안에서는. 네? 이 신지는 역학으로 얻는 거다. 하늘이 알려주는 거. 여러분들 무슨 비행기 사고 나고 먼 사고 나고 기차 사고 나고 그러면은 기차 시간 늦어갖고 안 타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걸 미리 안다면 그냥 5분만 늦게 타도 피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빡빡대고 그냥 자기의 예상이 합리적이라
대단히 신적 합리성을 갖고 있으므로 우기고 타다가 죽는 거지 뭐. 응? 너무 큰 충격이 예고될 때는 꺼려서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존 로크에서 데이비드 휴무로 이어지는 영국 경험 철학의 전통에서도 사물 속에는 원인과 결과 또는 인과적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과율은 반복된 경험이 만드는 정신적 관성의 산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확립된 명제였다. 우리의 정신이 이런 일에 저런 일이 뒤따르는 선후 관계를 유사한 형태로 거듭 경험하면 이런 일과 저런 일의 선후적 연접 관계를 몬고하게 되고 그러면 관성적으로 이 선후 관계를 인과 관계로 여기게 된다. 즉 관성적으로는 단순한 경험들을 이 인과적 연고적 연관으로 자동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 자체의 자의에는 동시에 관성, 관례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온고의 고자에 담긴 세 가지 뜻이다. 그러므로 고자가 옛 고와 복, 똑똑 칠 복이 합성된 글자임에도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합성된 글자는 목동이 마소를 똑똑 쳐 이리저리 몰면서 습성을 들이듯이 옛 경험을 두드리고 치고 다듬어서 경험들의 연결에 관한 확실한 믿음으로서의 새 지식을 산출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 경험의 반복만으로 옛일을 연고, 원인으로 간주하는 이 정신적 관성 또는 습관은 내감의 기능이다. 그러나 내감이 왜 이런 기능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인간으로서 알 수 없다. 없다로 고치세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천성이라는 것뿐이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정신적 천성의 원인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공자는 관성을 산출하는 내감의 천성에 대해서 거의 침묵했다. 그리하여 어떤 제자는 공자가 천성과 천도를 말하는 것을 얻어들을 수 없었다고 전한다. 중용의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이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라는 명제가 아마 천성에 대한 공자의 견해를 다 말한 것일 것이다. 이 명제의 속뜻은 천성이란 하늘의 명이므로 그 기원은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인간과 자연은 하늘이 명한 천성을 본받고 따를 뿐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고지신에서 작용하는 내감의 관성 산출은 솔성에 속하는 사실이라서 인지로 더 파고들어 밝혀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나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칸트처럼 내감의 천성적 기능에 대한 지식까지도 생이지지에 속한다고 우기면 이 우김질이 바로 합리론적 전지주의다. 뒤에 상론하겠지만 천성과 천도를 거의 입에 담지 않은 공자의 침묵에는 천도, 천성에 대한 인간의 겸손한 불가지론이 함의되어 있다. 사람과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해와 해석의 대상이지 인식과 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도 자연, 사물 측면, 인구, 출산율, 사망률, 연령구조, 천연자원, 물산, 생산량, 풍요와 빈곤, 기후대, 천재지변, 생태환경 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서 인식과 설명의 대상이기도 하다. 앞서 내가 말했던 거죠. 공감으로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인간 세계도 이렇게 자연과학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그 포션이 있다. 20-30% 정도는. 물론 우리는 인간 관계와 사회를 이 인과적 인식과 설명으로 다 밝힐 수 있고 오직 이것만이 사회를 파악하는 유일한 과학적 방법이라고 우기는 자세, 즉 실증주의를 배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인식과 설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도 큰 나무의 벌채와 작은 나무의 성장 간의 관계와 같은 자연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도 고찰해 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물론 사회에서 인과관계는 자연에서보다 불분명한 것이다.
가령 영리 추구의 자유, 도덕적, 정치적 무력 억압의 해방과 국부 간의 상관관계를 두고 온고의 노력을 분석해보자. 첫째, 우리는 역사 속에 가령 백성들의 영리 추구가 자유로워서 나라가 부유해진 한두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백성의 자유는 앞일이고 국부는 뒷일이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금방 발견했으므로 뜨끈하지만 그 사례의 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게까지 뜨끈하지는 않다. 따라서 백성이 자유로워지면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명제에 대한 확신은 아직 생기지 않는다. 영리 추구나 이런 이익에 대한 욕망 추구는 가장 인간이 동물적으로 사는 가장 낮은 단계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과적인 작용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자, 종교적인 요소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종교는 또 이거 역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 선후관계의 사례들은 나의 뇌리 속에 기억될 것이지만 이 기억은 세월이 가면서 차츰 퇴색하고 희미해질 것이다. 둘째, 다시 우연히 박학 신문을 통해 이 위와 유사한 몇 가지 사례들을 더 발견했다고 치자. 그러면 식어있던 첫째 사례들의 기억이 다시 뜨끈하게 데워지면서 백성이 자유로워지면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명제에 대한 약간의 확신이 생길 것이다. 셋째, 다시 근래 100년 내의 현대사 속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을 수십 건 찾아냈고 반대 사례도 4건 발견했다고 치자. 그러면 첫째와 둘째 사례들에 대한 기억들은 나의 심정 속에서 더욱더 뜨끈하게 데워지고 위 관념의 확실성과 이에 대한 나의 확신은 더욱 강하게 굳어질 것이다. 다만 이 확실성과 확신의 범위를 4건의 반대 사례만큼 삭감할 것이다. 이 인과관계는 이런 산술적 계산의 형태로 신사, 명변의 사유작용이 개입해야만 엄밀히 해명된다. 이런 한에서 엄밀한 인과적 지식은 이미 설명인 것이다. 넷째, 과거의 여러 경험 사례들에 대한 이러한 박학 신문의 온고 과정을 통해 내 정신 속에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관성적 귀납 추론이 수행되고 위 관념이 개연성이 큰 일반적 지식으로 확립된다. 신문, 고쳐요. 유사한 사례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 지식의 개연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그러면 백성이 자유로워지면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이 새 지식이 미래에도 개연적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도 그만큼 커진다. 백성의 자유와 국부는 인과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인과적 명제는 미래에도 어느 정도 타당한 예감 또는 예견을 준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성적 확신 속에서 나는 일반적으로 백성의 자유화를 국부의 원인으로 국부를 자유화의 결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따라서 최근 어떤 나라가 국정개혁과 사회 변혁을 통해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관찰되면 관성적으로 사람들은 이 나라도 머지않아 부유해질 것이라고 예견한다. 또한 역으로 가령 군사 독재가가 계속되던 독재가 가짜가 하나 빠져야 돼요. 군사 독재가 계속되던 미얀마 국민들이 최근 어느 정도 자유화되었으므로 미얀마가 앞으로 아시아의 최빈국의 대우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을 예감한다. 저 관성 또는 습관의 제조자는 나의 감성적 영혼이고 이 습관화의 동력은 이성적 사유가 아니라 경험의 반복과 기억의 누적이고 새 것에 대한 지식은 이 뜨끈한 경험과 기억에 근거한 습관적 믿음, 확신이다. 이 습관적 믿음으로서의 인식적 경험 지식을 설명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개입하는 수치관념이나 산술적 계산에 기초한 신사, 명변의 사유작용, 이에 잇대서 계시되는 이론적 서술은 관계의 설명 전반에서 종속적, 후속적 보조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여기서 바로 주하기 종사의 원칙이 확인된다. 이것은 뒤에 상론할 수리부작의 성실한 이론 구성 방법과 통하게 된다.
저 습관의 산출 능력은 내감적 천성의 일부다. 그러므로 나는 정신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 관성을 제조하는지는 알 수 없다. 반복 경험으로 형성되는 습관적 믿음에 의해 현상들의 연접을 인과적 연결, 연관으로 바꿔 새 지식을 낳는 것을 설명하는 온고지신의 넉자는 이와 같이 새 지식을 창출하는 복잡하고 신기한 지식 산출 과정을 응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휴은 경험론의 요체를 이렇게 요약한다. 경험은 과거를 두고 대상들의 개별적 연관에 대해 내게 가르쳐주는 원리고, 습관은 미래를 두고 동일한 것을 기대하도록 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원리다. 이것은 공자의 학이시습, 온고지신과 상통하는 휴의 경험론적 요체다. 다시 확인하지만 공자의 근도는 새 지식의 개연성을 말한 것이다. 선후 관계의 온고를 통해 인과관계의 지식을 얻지만 이 인과관계는 대상들 안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유사한 경험을 온고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우리의 정신적 관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고지신을 통한 득도, 완전한 진리의 획득이란 있을 수 없다. 득도는 신의 경지이다. 따라서 득도는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창공의 꿈이요, 이룰 수만 있다면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백일몽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순수한 가정법에서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거의 막말같이 단언했던 것이다. 이 말은 공자가 도를 위해 순도할 결의를 보인 것으로 독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구태의연한 독해는 대학의 근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공자는 득도한 자가 없으므로 당연히 문도할 자도 없어 평생 저녁에 죽을 일 없이 70대 종심까지 천수를 누렸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 말도 아니고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득도는 문도나 다름없으니까 아침에 뭐 조문도 문도하고 저녁에 나 죽을 것이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허나마나 한 소리예요. 안 죽겠다는 소리라고. 이 다른 말로 뒤집으면 문도나 득도라는 건 없는 거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근도할 뿐이다. 이게 득도라는 말은 어느 용어냐, 어느 사상계의 조류 용어냐, 도학, 도가이지 도가. 그 뻥쟁이들 말이야 이게 득도란 말은. 응? 득도는 있을 수가 없. 학을 경험을 강조한 말로 쓸 수 있지 않나요? 뭐 그 말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문도나 득도는 없다는 이야기야. 근도라는 말하고 문도라는 말은 대비되는 말이지 사실이. 이걸 지금까지는 도에 대해서 아주 숭고하게 공자가 생각한 걸로 순도할 결의가 다져진 말로 이걸 많이 해석을 했어요. 뭐 공자님 말을 두고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확실하게 옳다고 나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 확신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내 말 해석이 좀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문도는 득도자의 존재를 전제하지만 공자의 철학사전에는 근도만이 있고 득도는 없기 때문이다. 도는 하늘이 명한 천성을 따르는 것, 즉 천성에 따른 사물과 인간의 자연적 운행과 작용의 유구한 규칙성이다. 따라서 성인이 100대, 3000년 뒤에 다시 오더라도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도도 유구한 세월 속에서 변한다. 만물은 유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과 사회의 규칙도 변할 수 있다. 심지어 불변적인 것 같은 천체 궤도도 수천 년이면 조금씩 변하고,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도 3, 4만 년 이상의 유구한 세월이면 변한다. 유구함은 사물을 이루는 소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도는 유구함보다, 여기 이제 유구함, 유구 소위 성물이다 이 규절을 놓고, 그러면은 공자는 혁명을 부정했는가? 그런 건 아니다. 이 말과 혁명이란 말이 모순되지 않아요. 공자가 혁명이란 말을 쓴 것은 그 주역의 혁교에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탕무혁명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그때 혁명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그 혁계 안에는 표사에 혁명이란 말이 없고 개명이란 말이 나오죠. 공자가 혁명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혁계를 잘 보면 이게 완전히 무르익어서 빵 터지듯이 혁명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초여도, 이여도, 삼여도 다 혁명에 이르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삼여에서는 혁언삼취 혁명이 일어난다는 말이 3번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래서 사효에 가서야 회망. 더 이상 회한이 없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개명길. 이제 혁명을 하면 기라도다. 성공한다 이 말. 3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혁명을 하면 그게 다시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상당히 유구한 세월을 기다리는 거죠. 참고 어떤 탄압도 참고 해서 민심이 하나로 이거 뒤엎자라고 포메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혁명이 가는 거죠. 우리가 민주화 개혁도 해봤지만 그게 얼마나 그 버티는 독재자 적들도 강고해요.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30년 민주화 투쟁을 해서야 그걸 뒤집어 벗고 거기에 맞는 단계의 투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로 군사 독재에서 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게 보도되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걸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백성들의 민심들을 계속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오래 무르익도록 겪었다. 이 유구한 것이 사물을 이루는 소이다, 방법이다 이 말이나 실은 혁명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표리관계에 있는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도는 유구함보다 짧은 웬만한 장구한 세월 1-2만 년 이하의 세월 속에서만 불변자로 상정될 뿐이다. 따라서 하늘과 땅이 유구한 세월 속에서 이루고 주재하는 무령과 심상의 자연적, 인간적 본성, 물성과 심성을 따르고 갈고 닦는 것으로서의 도는 웬만한 장구한 세월 속에서라면 본성의 진화적 변화를 초월한 형이상자다. 이 장구한 세월 속의 도는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는 형이상자로서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하물며 하늘과 땅이 유구한 세월 속에서 이루고 변화 발전시키는 천도, 지도, 인도까지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으랴. 그러므로 인간이 천도, 지도, 인도를 다 아는 것, 즉 인간의 전지는 하늘이 준 인간의 유한한 천성적 인식 능력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생존과 행복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아니 도에 대한 인간의 전지는 우리 인류를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범죄자들의 전지, 히틀러 같은 사이코패스들의 전지, 신무기 개발에 안달인 전쟁광들과 무기 제조업자들의 전지, 환경 파괴자들의 전지, 유전자 연구자들의 전지 등 이 몇 가지 끔찍한 광경을 상상해보라. 그러니까 이 우주의 비밀, 인간의 본성의 비밀을 싹 안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인간이 완전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철회될 수 있다. 네. 다행히 도에 대한 전지가 인지를 초월하는 한에서 인간은 도의 일부를 조금 알거나 짐작하는 근도에 경건하게 만족할 따름인 것이다. 인간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지가 많아져요. 탁구공만큼 알면 아는 것과 모르는 세계의 접촉 면적이 탁구공 표면적만큼 되겠죠. 근데 더 많이 알아서 당구공만처럼 많이 알면 당구공하고 무지의 영역이 부닥치는 면적이 훨씬 더 많죠.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모르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 적게 아는 사람이 무식한 놈이 아주 용감하다고, 아주 많이 안다고, 모르는 거 없이 다 안다고, 또는 모르는 거 빼고 다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경험은 경험의 양, 범위와 질, 정밀성에 따라 1. 박학, 다문다견 박물 지식과 2. 신문, 정밀 조사를 위해 기획된 실험으로 경험 방법에 따라 1. 직접 경험, 체험과 2. 간접 경험,
전언, 소문, 이야기, 교육, 독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경험의 존재 양식에 따라 1. 기억된 경험과 2. 문자화되거나 그려진 경험, 기록문서, 역사, 서책, 전적, 회화, 금성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학의 정치적 큰 지혜의 명제는 주지하다시피 인과관계로 짜여 있다. 옛날에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 싶은 자는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자는 먼저 제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제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싶은 자는 먼저 저 자신을 수신하고 저 자신을 수신하고 싶은 자는 먼저 제 마음을 정심하고 제 마음을 정심하고 싶은 자는 먼저 제 관념을 성실하게 하고 제 관념을 성실하게 하고 싶은 자는 먼저 제 지각을 이루었고 지각을 이루는 것은 사물을 마주함에 있었다. 역순으로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로도 표현되는 이 명제는 이러한 온고지신과 박학, 신문, 신사, 명변을 통해 얻어진 수신과 정치 간의 단계적 인과관계에 대한 개연적 지식이다. 게다가 이 명제는 지물의 인식, 설명과 개인적, 가정적, 국가적, 국제적 실천에 대한 이해, 해석을 다 인과율로 엮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나 옳은 이야기가 되겠죠. 인식론적으로는 인간의 자연과학적인 연구 대상이 되는 측면만 포착했다고 본다면 잘 안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자. 따라서 이 명제는 오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를 다 마친 공자조차도 치국의 기회를 단기간 외에 잡지 못했고 형천하 단계에는 첫 발도 떼지 못했던 것이다. 이 명제가 7, 80%만 옳다고 하더라도 공자가 평찬화를 했겠죠. 근데 이 명제는 20, 30%밖에 인과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는 이렇게 인과율이 7, 80%밖에 아니 20, 30%밖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 30%밖에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공자도 그런 거룩한 공자도 평천화를 할 기회가 없었다. 자. 하지만 공자는 과거의 경험에서 저 항상적 연관성과 미래 사실에 대한 예상을 도출하는 이러한 관찰, 경험의 경험론적 인식 방법이 상술했듯이 얼마간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 인식 방법을 사람에 대한 암, 즉 지인에도 적용한 적이 있다. 공자는 말한다. 사람의 쓸모를 주시하고 사람이 살아온 경유 과정을 살펴보고 사람이 안주하는 곳을 관찰한다면 사람됨이 어디에 숨으랴, 사람됨이 어디에 숨으랴. 어떤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능력, 경력, 성향을 관찰 경험하고 이 관찰 경험된 기억을 신사하고 명변하면 이 사람을 전면적으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공자가 강조하는 지인의 주요 방법은 인식론이 아니라 공감적 해석학이지만 사람됨, 즉 사람의 품성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최초의 경험 자료는 사람의 쓸모에 대한 주시, 사람이 살아온 경유 과정, 개인사에 대한 관찰, 그 사람의 안주처에 대한 통찰 등과 같은 감성적 다문다견의 경물치지적 경험에 의해서만 장만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두 개가 인식이 제대로 되려면 경험 과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인식론적으로 준비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건 7, 80%는 또 해석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 지금 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대상은 아니에요. 감정과 공감을 해석학에서 이제 주로 이걸 다뤘죠. 오늘 여기까지.